번째 후계자 문제입니다. 29대 제ಹು랑이 정비를 맞았는데 아들이 오랜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를 맞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미자개입니다. 10개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미중연입니다. 넘칠연자. 여기 요 미자는 그 본국명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후에 서비도 정비로 등재되기는 하였습니다. 늦게 정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수덕입니다. 짧게 수라고도 불렸습니다. 받을 수자. 첫째 아들과 그 수덕과의 차이는 14살 차이였습니다. 수덕이 어렸을 때 매우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체격이 크고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체격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태사가 비간이었는데 비간은 수덕을 아주 총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사가 이 왕자들의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그 미자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교육을 다 담당했었는데 수덕이 매우 총명했기 때문에 수덕을 특별히 더 총애했습니다. 태사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 당시에 제례와 예법을 담당하는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음악이 필요한데 이 태사가 그 음악을 담당하는 고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나중에 태사는 왕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비논리, 이건 태사가 말한 것입니다. 태사 비간이. 첫째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서비로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다. 미자개를 말합니다. 수덕은 셋째 아들은 정비에게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태자는 셋째 아들은 수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 최종 선택권자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인 제후랑이겠습니다. 제후랑은 태사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덕을 태자로 선택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나라는 1600년에서 1046년까지 지속했던 나라입니다. 총 554년간 30대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상나라는 옆에 지도에서 보면 이게 상나라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상나라 말기의 정세. 상나라 말기에는 신권과 왕권이 대립해 있었습니다. 신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 등의 갈라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의 우방국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는 방이라고 말합니다. 방국과 방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상나라의 아래에 있던 방국들이 자꾸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나라의 국력이 쇠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나라 말기에는 이방과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방 동이, 도의, 회의, 이런 이방들과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동쪽의 해안을 따라 분포해 있는 고조선의 방국을 말합니다. 고조선의 직접적인 영토는 아니지만은
고조선의 그 통치를 따르고 그 함께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상나라 역사가 중국 역사 가운데 매우 길었는데, 그 상나라 역사가 길었었던 것은 고조선의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고조선의 정책, 즉 자기 영역 밖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민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나라 영역은 요 원 안에 있는 요 영역이 상나라 영역입니다. 중국에서 석가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석가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는 상나라 말기 때의 지도입니다. 고조선으로 말하면은 고조선 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중기 때의 상나라는 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상구가 상나라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은으로 옮겼습니다. 은에서 또 홍수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조가로 옮겼습니다. 3번 수도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태행산맥이라고 하는 중국의 큰 산맥이 있고요. 예. 중국에서 자랑하는 주나라는 요 기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할 때도 이쪽을 지금 시안이라고 말하죠. 시안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한나라도 요 서쪽, 이쪽을 중심으로 하던 나라입니다. 오른쪽에 동이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동이가 있는데, 요 상나라와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오른쪽에 요 중국의 해안선에 있는 나라를 전체 통칭해서 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밑에 장강, 상해를 중심으로 한 도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화이허라고 하는 요 회하의 여기에 회의가 있었고, 그 옆에 서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가 있고, 레이가 있고, 또 여기 다른 이름의 도의가 있습니다. 요 해변에 있는 이 동의의 국가들은 고조선의 당국들입니다. 고조선의 통치 이념을 따르는 고조선의 영역의 영향권 또는 고조선의 영역 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태행산맥의 북쪽도 다 고조선의 영향권,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상나라 말기, 즉 고조선으로 치면 고조선의 중기 때의 그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화이허 회하는 중국을 당시에 남북으로 구분짓는 강을 회화라고 합니다. 7번째, 제신왕의 초기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신왕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신왕은 개혁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초기 정치가 매우 깨끗한 정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부흥 정책을 실시했고요. 수공업을 중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계 배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재배를 통해서 비당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인재를 기용했습니다. 이런 모든 정치가 다 제신왕의 아주 훌륭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파격적인 인재 기용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파격적 인재 기용이 좋긴 하지만은 반대 세력에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제신왕의 그 초기 정치가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상나라 백성들은 상나라가 부흥할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신왕의 그 정치 중에 하나가 동이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 전쟁이 백년 전쟁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들은 상나라가 도이, 상해에 있는 회의, 서희 등 상나라의 동남쪽에 있는 고조선의 방국들과 전쟁을 통해 국력을 많이 소모했고 끝내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후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상나라 말기의 치적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을왕과 제신왕의 원정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상나라가 고조선의 정책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